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말 잘하고 글 잘 쓸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는 독서와 자료와 모방입니다. 우선 그 박은결 기자, 네. 독서 좋아하십니까? 제가 책을 사는 거는 꽤 좋아하는 편인데 독서를 이제 끝까지는 자주 못 읽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저하고 같은 과시네. 네. 목차를 좀 위주로 보라고 하셨잖아요. 네. 목차는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과세. 저는 그 얼마나 좋은 건데 목차 중심으로 보는 게. 저는 부끄러운 얘기인데 뭐 변명하자면 독서할 시간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장 떠나고부터는 네네네. 독서 많이 해요. 재밌어요. 네. 근데 직장 다닐 때까지는 거의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한가하게 뭐 책 읽을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모신 두 대통령은 그렇지 않았죠. 뭐 아시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의 그 독서 욕구, 그 감옥에서 6년 있는 동안 어마어마한 글을 읽었죠. 책을 읽고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책 내용을 거기서 느낀 거 이런 것을 그 아들들에게 또 이호 여사에게 편지를 써서 옥중서신 두꺼운 책 그 다 독서 독후감 같은 거예요. 서평 같은 내용. 그 정말 본인이 이렇게 책을 읽고 싶어서 그 책만 생각하면 정말 감옥에라도 다시 가고 싶다. 늘 그런 말 할 정도로 노무현 대통령도 그보다 더하면 더 있지 못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비서관 중에 한 사람을 리더십 비서관이라고 뒀거든요. 청와대 비서관이 많지 않아요. 한 30몇 명 될 거예요. 그 중에 그렇게 많지 않은 자리 중에 하나를 리더십 비서관으로 뒀는데 그분의 역할은 하루에 한 권 책을 읽고 대통령께 한 장짜리 보고서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외교부에서 오셨는데 몇 개국에 능통하셨어요. 원서를 읽어요. 뭐 불어, 독일어, 영어, 일어 이렇게 읽고 그 내용을 요약해서 대통령께 보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책을 읽을 사실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밤 새벽까지 읽지만 더 읽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는 저는 독서 정치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 읽은 책을 이런 국무회의나 수석 보좌관회의 때 이렇게 소개를 해줘요.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런 책 읽어보라고 추천을 해요. 이 책 좋다고. 대통령이 읽으라는데 안 읽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저한테도 링컨처럼 서서 처칠처럼 말하라. 그 책 읽어보라고. 그것도 보니까 절판됐더라고요. 근데 대통령이 읽으라니까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읽었죠. 연설문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에 관한 그러니까 책을 추천해요. 세 번째는 읽은 내용을 국정 운영에 반영해요. 책에서 어떤 받은 영감, 어떤 얻은 지식, 어떤 미래 예측 이런 걸 가지고 국정 운영에 반영을 해요. 네 번째는요. 책 쓴 사람하고 이렇게 만나서 공부하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밥 먹는 시간에 공식적인 일정이 아니면 이 저자들 불러가지고 메모하면서 학습하는 거예요. 그 책의 내용에 관해서.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분은 저자를 등용시키 장관에, 수석에. 책으로 그 장관되고 이런 분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누구를 이렇게 쓰려고 하면은 그분이 쓴 글을 가져와 보라요. 글을. 책이나 어디 기고문. 70년대, 80년대, 90년대 어떤 글을 썼는지. 글을 가져와 보라고. 글을. 책이면 더 좋겠죠. 책이 글이 그 사람이니까 그 사람 이력을 안 봐요. 어디 나왔고 어디 뭘 했고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로는 그 사람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어떤 성향. 그걸 알려면 글을 봐야지. 책이 가장 좋다는 거죠.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것은. 그리고 그게 맞는 사람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가 책을 쓰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대통령 경험 5년을 책으로 쓰는 게 대통령 5년 한 것보다 훨씬 값어치 있는 것이다. 야. 그게 훨씬 더 국민에게 봉사하는 거다. 5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5년의 경험을 책으로 써서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거. 그래서 그걸 기록으로 남겨서 다음 대통령들이 참고할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역사 발전에 기여하는 길이다. 맞아. 그래서 저보고도 자네 책을 쓰게. 자네는 여기 8년씩 있고 책을 안 쓰면 특권을 누린 거네, 특권을. 왜 자네가 막 누리고 혼자 누리고 끝내나? 소수가 누린 걸 다수가 누리면 그게 역사의 진보네. 자기 혼자 경험한 거를 운 좋게 경험한 거를 경험 못한 분 사람들, 그분들에게 책을 써서 알려주고, 그래서 아는 거, 지식과 정보의 수준을 격차를 줄이는 거, 그거에서 평등해지는 거, 그게 공정한 세상으로 가는 거네. 일부 사람들만 누리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공유해주지 않고 하면은 그건 그야말로 그건 특권이고 특혜네. 그 책을 쓰게.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가 나중에 이제 제 책을 쓰는데 뭐 영향을 미쳤고. 근데 독서는 솔직히 안 했어요. 제 독서 경험은 초등학교 때 기억나는 한 번은 아버님이 아주 저학년 때인데 세계 소년 소녀 문학 전집 50권짜리였어요. 그 계몽사에 나온 거였어. 그거를 그 외판원한테 사오셨어. 근데 사오시자마자 마음이 변하셨어. 반품하시겠다. 너무 비싸다고. 그래서 빨리 읽으라고. 아니 그때 이제 제가 막 그 정말 아쉬웠거든요. 그 너무 재밌는 거. 이솝우와 무슨 삼총사 무슨 재밌죠. 왕자와 거지 지금 그 재밌잖아요. 네. 특히 어렸을 때 그 얼마나 볼 게 아무것도 없을 때인데. 근데 이제 아버님이 반품을 하시겠다고 그래가지고 깨끗이 며칠까지 읽어라. 그래서 그때 빡세게 한번 독서했어요. 그 다음에 중학교 때 독서는 제가 이모네 집에 살았거든요. 근데 이모부가 시인이에요. 시인이셨어요. 작고하셨는데 그 이모부 서재가 제 방이었어요. 야. 그 이모부 서재 그 많은 책 중에 우연히 하나 뽑아둔 게 한국 중단편 소설집이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너무 야한 거야. 김동인의 배따라기 무슨 뭐 하여튼 감자 물레방아 뭐 있어요. 하여튼 벌써 물레방아 뭐 감자밭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그래서 그걸 보고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막 그걸 찾기 시작했어.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는 고모네 집 가 살았어요. 고모네 집이 전주에서 제일 큰 서점이었어요. 이야. 1, 2층이 서점이야. 5층이 우리가 사는 가정집이죠. 근데 거기에서 저녁 늦게 서점 다 문 닫았을 때 혼자 내려와가지고 그 책을 보는 거. 야. 가슴이 막 뛰어. 이야, 책과 함께 하셨네, 계속. 그러니까 읽지는 않았어도 우연히 운 좋게도 책과 이렇게 함께 하는 환경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제목만 보고 이제 야한 소설을 골라내는 능력. 목차를 딱 보고 클라이막스가 어딘지를 아는 능력. 어느 대목에 그 야한 대목이 나온다. 그 한수산, 박범신, 그 최인호 이런 사람들의 뭐 불새, 우산 속의 새 여자, 막 이런 다 그 연소자 관람불가 영화화된 소설들. 예? 그 당시에는 영화가 안 됐지만 그 정도로 야한 소설들. 그걸 보는 재미로 고등학교를 망쳤죠. 반전이에요, 반전. 그거 망쳤죠. 그리고 이제 대학에 와서는 아르바이트 한 걸로 책을 사는 취미가 생겼어요. 이야. 우리 박 기자처럼 읽지는 않는데 책을 모으는 취미가 생겼어요. 어쨌든 이게 저의 독서 편력이에요. 근데 이 과정에서 좀 나한테 젖어든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무의미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글쓰기나 말하기에 어떤 스토리텔링 능력이라든가 글의 어떤 기본 뭐 기승전결이나 발단전개, 위기절정, 결말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보이지 않는 힘.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언어 감각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보이지 않게 키워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제 아까 우리 박 기자 얘기한 대로 목차 보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책에서 관심 있는 거 궁금한데 찾아서 읽어요. 이걸 발췌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중심으로 읽고 뭐 앞에 더 궁금하면 앞에 또 더 찾아서 읽고 더 이상 안 궁금하면 안 읽고 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김대중 대통령은 그렇게 읽으신다는 거예요. 한 책에서 한 꼭지 글을 읽으면 다음 꼭지로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그 한 꼭지에서 뭔가를 내 글이나 내 말에 써먹을 거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이 한 꼭지를 읽고 내가 뭐가 생각났지? 뭘 깨달았지? 뭘 느꼈지? 내가 모르던 걸 뭘 알게 됐지? 어떤 느낌을 받았지? 이걸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생각이 안 나면 다음 꼭지로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날 때까지 사색을 하고 계속 생각해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이 나면 그걸 메모를 해요. 뭐 옥중에서는 또 그렇게 하고 또 재임 중에서도 다이어리에 이렇게 메모를 해요. 이야. 그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저는 심지어 책이 아니라 칼럼을 하나 읽어도 네. 뭐라도 하나 건져요. 좋다. 한 줄이라도 내가 써먹을 말. 되게 이제 건지는 내용들을 보면 많이 건지는 게뭐 인용할 만한 것들 있죠. 그렇죠. 인용할 만한 거.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 또는 뭐 어떤 수치 같은 거. 이런 통계가 있다더라. 이런 이론이 있다더라. 뭐 이런 인용할 만한 거. 그런 것도 건지고 저는 이렇게 문장 중에 탁 박히는 문장, 멋있는 문장. 그런 것도 건지는 거예요. 아, 이 문장. 아, 나도 이런 거 한번 이런 문장 흉내내서 한번 써봐야 되겠다. 이 문장 참 멋있다. 뭐 여러 가지 뭐든지 하여튼 읽었으면 건지려고 하죠. 이런 자세가 저는 글쓰기나 말하기에 도움이 되는 독서다. 독서 자체에 그치면 네네. 거기서 끝내면 아무 말하기 글쓰기에 도움이 안 된다. 그 목차 독서가 저한테 준 것은 아까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전체 어떤 글의 흐름, 구성하는 능력 그런 걸 키워준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독을 해야 된다. 네. 저는 꼭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고요. 그리고 묵독보다는 이 소리내서 읽는 네, 거, 그렇죠. 그게 좀 더 낫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독서를 이제 못하는 경우에 자료를 찾죠, 자료를. 맞습니다. 자료를 찾습니다. 사실은 뭐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하는 독서라고 할 수 있죠, 자료 찾기는. 네. 네. 사실 평소에 찾아놨어야 되는데 그때 안 찾아놓은 독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찾는 거죠. 그게 자료 찾기죠. 저는 제가 자료로 이제 글을 쓰면서 몇 가지 얻은 게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자료는 깊이 파고드는 자료 찾기를 해야 된다. 옆으로 넓히지 말고. 뭐 예를 들어서 뭐에 관한 그 이제 칼럼 같은 데서 어떤 내용을 찾았다. 그러면 그것과 다른 또 무엇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더 깊이 파고 들어가는 거죠. 칼럼에서 찾았으면 그것과 관련된 책을 찾아보고 또 책에 그런 내용을 보고 뭐 논문 같은 게 있으면 논문을 찾아 들어가고 이렇게 파고 들어가야 파고드는 자료 찾기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요즘은 이제 인터넷 시대고 이 검색이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이건 젊은 분들이 잘 알아요. 맞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예전에 찾던 거 거기서만 찾아요. 이거를 좀 더 넓혀야 돼요. 젊은 사람들이 어디 가서 찾는지. 응? 요즘에는 워낙 그런 게 이제 많으니까 그걸 찾는 거 이게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거고. 세 번째는요. 자료를 많이 찾아서 양으로 승부하려고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양을 제한하고 그 안에서 뚫어져라 봐서 찾는 게 오히려 더 뭔가를 많이 얻어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칼럼을 읽는다. 자료를 찾기 위해서 칼럼을 100편을 읽는 것보다 10편에 한정해서 10편 안에서 뭔가 찾아내야겠다는 마음으로 보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 찾기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자료 찾기에서 얻는 게 인용할 거리를 찾는 경우하고 내 생각을 찾는 경우. 맞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내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네. 자료에 있는 내용과 내 생각이 상호작용을 해서 그게 뭐가 연결되고 결합돼서 융합돼 가지고 뭔가가 떠오르는 거거든요. 이게 자료 찾기의 주요 목적이거든요. 이걸 위해서 원래 자료를 찾는 거거든요. 인용은 인용할 거리를 찾는 것은 검색해 보시고 이런 걸로 충족이 돼요. 인용할 거리는. 문제는 이 상호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자료와 나를 상호작용하는 것은 양을 많이 본다고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제한을 하고 뚫어져라 볼 때 내 생각을 더 많이 나게 만든다는 거죠. 그냥 많이 찾는 걸로 위안을 삼고 그걸로 승부하려는 거 하지 말고 네. 딱 요만큼만 보고 내가 이제 글을 써야 된다. 또 쓸 수 있을 거다. 이것만 보면 이제 그런 마음으로 자료를 보셔라. 예를 들자면 저는 이런 마음으로 늘 자료를 찾아요. 내일이 수능 시험이야. 네. 근데 오늘 길에서 수능 문제지를 주었어. 예. 실제 문제지를. 근데 이 답을 몰라. 답안지가 없어. 근데 누구한테 말도 못해. 선생님한테 갖고 가서 이거 답 알려달라고 못해. 너 시험지 죽었다 그러면 안 되니까. 혼자 조용히 답을 찾아야 돼. 나한테 주어진 시간은 하루밖에 없는 거야. 그때 그 문제를 얼마나 뚫어지게 보겠습니까? 응? 풀어낸 만큼 가서 내일 시험을 잘 볼 수 있는데 그런 눈으로 이게 정답지다. 여기서 찾으면 된다. 그런 마음으로 보는 거죠. 자료를 볼 때. 그 안에 답이 있다. 네. 이거 보면 내가 답을 찾을 수 있다. 100점 맞을 수 있다. 되게 이제 학교 다닐 때 공부 이제 못하는 사람이 매일 친구 그 노트 복사는 그렇게 많이 해요. 맞아요. 그 책을 도서관 가서 엄청 대출을 해요. 맞아요. 빌려요. 그리고 또 서점 가서 또 책을 사요. 그거 다 보는 사람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정말 그거 구하는데 시간 다 쓰고요. 맞아요. 그렇죠. 결국은 하나도 안 보고 가요. 아, 그냥 딱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노트, 그다음에 교과서 그거 드립답하는 여기 안에 길이 있다, 답이 있다. 그거 갖고 그냥 뚫어져라 보는 애가 사실 학교 다닐 때 보면 그런 애들 공부를 잘했어. 맞아요. 상위권. 그리고 그런 애들 보면 그거에 그냥 드립하는 거야, 그것만. 이게 이제 제가 자료로 글을 쓰는 방법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모방으로 쓰자. 이것도 이제 자료 찾기의 일종이에요. 이게 뭐냐면 저는 세 가지를 찾아요. 칼럼, 유튜브 강의, S24 그 온라인 서점이에요. S24에 가서 책의 목차.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창의성에 관한 글을 써야 된다. 네. 그러면 창의성이란 단어를 치고 그것과 관련된 제목이 창의성이 들어가 있는 칼럼을 읽어요. 칼럼을 읽고 두 번째로 유튜브 강의를 들어요. 창의성과 관련된 강의. 세 번째로 S24에 가서 창의성과 관련된 책의 목차를 봐요. 저는 이게 읽고 듣고 봐요. 내 뇌에 공감각적인 자극을 줘요. 저는 이게 결국은 모방이라고 생각해요. 기존에 누군가가 썼던 칼럼, 누군가가 했던 말, 누군가가 쓴 책의 목차, 그걸 모방하는 거죠. 일종의.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모방은 뭐냐면 이건 이제 내용을 찾기 위해서 내가 쓸 말을 찾기 위해서 칼럼을 읽고 강의를 듣고 책의 목차를 본다면 이 쓰는데 필요한 어떤 그 필력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예. 이게 앞에 게 내용이라면 이걸 담아낼 형식 그렇죠. 이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다음 이것을 위해서는 이런 방법을 썼어요. 내가 좋아하는 칼럼니스트의 칼럼을 반복해서 읽거나 좋아하는 시인의 시를 암송하거나 네. 내가 좋아하는 소설가의 소설을 다 읽거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수필가의 수필을 베껴쓰기, 필사하거나 그렇죠. 그거 하면은 확실히 내 필력이 생겨요. 이 중에 가장 편한 방법. 그러니까 우리 성경 필사, 네. 그건 이제 필사죠. 성경을 반복해서 읽을 수도 있어요. 일부 성경을 암송할 수도 있어요. 네. 암송할 수도 있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자기 어떤 문체, 필력을 키워야 된다. 이게 다 모방이다, 사실. 모방. 그래서 이 모방을 잘 하려면 좀 잘 쓰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닮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좋습니다. 이게 벤치마킹할 모델 같은 소설가건 수필가건. 예.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오늘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 모방하고 네. 어디 우리 세 가지 뭐죠? 자료, 자료. 독서, 독서. 네, 모방. 이야, 너무 많이 차니까. 정확히 드셨네. 잘 들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작가님의 그 강의를 듣다 보면 내 생각이 너무 깊어지. 제목이 말 잘하고 글 잘 쓰는 법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고 고민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작가님의 그 강의가. 그래서 계속해서 진지해지는 게, 나 글을 어떻게 써야 되지? 나 지금 칼럼 써야 되는데 나도 글 다른 사람 거 인용하고 모방을 해야 돼. 모방은 또 창조의 어머니라고 하니까 모방을 통해서 해야 될까? 어떻게 자료를 찾을까? 오늘 또 새로운 걸 알아냈습니다. 그 ES24 이런 데 가서 거기 안에 있는 목차도 봐고 유튜브 강의도 봐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들으신 거예요. 그래야지 읽고 보고 그러면 내가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출판도 하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저도 연차가 낮다 보니까 현장에 나가면은 이제 선배 또 타사의 선배님들께서 같이 오셔서 같은 상황을 보고 쓰신 기사를 꼭 찾아보고 조금 담고 싶은 기사는 또 따라 써보기도 하고 하는 편인데 또 작가님 말씀 들으니까 또 성경도 그렇게 해보고 싶고 또 다른 글이나 뭐 칼럼도 그렇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차피 우리 박 기자는 네. 이제 글 쓰는 직업으로 이제 평생 사시니까 뭐 아까 얘기한 뭐 필사가 됐건 암송이 됐건 뭘 네. 통해서 좀 자기 어떤 필력 이걸 네. 좀 한 단계 높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질문. 네. 네. 그러니까 성경 필사 얘기가 이제 잠깐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모임에서 이제 저 혼자 한 게 아니고 나눠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필사를 해서 이만한 이렇게 성경책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되게 그 필사하면서도 은혜가 많이 됐는데 엄청 이게 감동스러웠는데 이해를 못했는데도 그냥 계속 이거를 읽는 것도 도움이 혹시 많이 될까요? 필사의 장점은요. 네. 훨씬 그러니까 독서 100편 의자인이라고 여러 번 이렇게 읽으면 뜻이 이제 통하게 되는데 필사가 훨씬 그 뜻에 더 네. 가깝게 갈 수 읽는 것보다 읽는 것보다. 이 곱씹어서 읽게 되니까 이제 그런 효과가 있고 그 어떤 그 문체 그 성경의 그 문체 그 패턴을 학습하는 효과도 있고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혼자 이렇게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같이 하는 게 참 좋아요. 그리고 또 필사하실 때 이렇게 치는 것보다는 쓰시는 게 낫고요. 한번 성경 필사에 도전해 보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얻을 수 있는. 예. 그래서 뜻을 모르더라도 그냥 계속 쓰시다 보면은 그래도 뭐 모르는 건 모르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그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